네, 제가 오늘 발표할 작품은 헤어족 앤드 멜홍의 테이트 모던이고요. 음, 많이들 알다시피 테이트 모던은 런던의 템즈강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제 그 앞에 유명한 밀리니엄 브릿지랑 세인트폴 대성당이 있습니다. 건축가는 이제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의 건축가는 길버트 스캇이고요. 아웃사이트는 1947년에서 63년, 그리고 보건 건축가는 이제 헤아쪼간 드메홍이고, 아우프트라게이버는 테이트 갤러리 프로젝트, 그리고 레컨스트럭션스파제는 1995년에서 2000년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인 면적은 16,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슈톰은 이제 이 책에서 헤어족 앤드 멜홍이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을 테이트 모던으로 개조하면서 특히 터빈홀 부분을 이제 개념적 복원을 추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에 대해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가는데요. 이제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은 런던의 사우스워크 지역에 있는 템즈강 남쪽의 석유 발전소였고, 영국 건축가인 길버트 스캇이 1947년에 이를 설계했고,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기존의 빅토리아식 발전소가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단계로 거쳐서 건설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부는 1947년에서 53년, 최종의 이제 서부는 1959년에서 63년 사이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뱅크사이드 파워스테이션의 평면은 구하지 못해서 우선 테이트 모던 평면으로 우선 평면을 구했는데, 여기 평면에서 보면 직사각형 이 건물을 서로 평행하게 세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서쪽은 보일러하우스, 터빈홀, 그리고 스위치하우스, 그리고 남쪽에는 세 개의 원형의 오일 탱크가 지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북쪽 파사드는 대칭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스캇은 매끄러운 벽돌벽에 수직으로 길고 좁은 창을 둠으로써 고딕 양식의 대성당 창문을 연상시키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문들을 통해 정면에 리듬감을 주고 분절시킴으로써 약간 자칫 거대한 그냥 메스로만 보일 수 있었던 이런 수평성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또 스캇은 엔지니어들에게 이 하나의 굴뚝만 필요하도록 내부 증기 보일러를 한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했고, 그래서 굴뚝이 건물의 전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굴뚝은 건물의 어떤 이런 중간 윗부분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요소로 지면에서부터 지어진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 역사학자인 가빈 스탬프는 이거에 대해서 가늘고 긴 우아한 벽돌탑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99m인 이 굴뚝은 스캇이 의도적으로 템즈강 반대편에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의 돔에 대한 응답으로 계획했다고 해요. 서쪽 부분을 보시면 서쪽에는 세 개의 큰 수직창들이 있었고, 이곳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입구가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건물의 내부 중앙에는 건물 전체의 길이인 152m만큼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터빈홀이 있었고, 그곳에는 이제 거대한 60메가와트짜리 터빈들이 수소 냉각식 발전기를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채광은 지붕면에서 길게 공간을 가로진 채광창을 둠으로써 추가적으로 채광창을 둠으로써 확보하였고, 추가적으로 채광창 양옆에 이쪽 부분 보시면 양옆에 작게 또 좁은 창문들이 있는데 이 창문들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개방형 철 구조물들이 터빈홀과 보일러실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회랑들이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고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1970년경에는 이 발전소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생산업체 중 하나가 되었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양의 2배를 주 전력망에 공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또 하나의 작은 보일러실이 중앙 굴뚝 바로 앞에 지어졌는데 바로 이 부분, 빨간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보일러실이 오히려 외관을 해쳤고 발전소에 약간 클라했던 건축적 표현을 흐렸다고 슈트룸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광범위한 확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발전소는 1981년에 폐쇄되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연결되어서 테이트 모던 복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988년 테이트 갤러리의 새 감독으로 임명된 니콜라스 세로타는 점점 늘어나는 자신의 현대미술 작품 컬렉션을 적절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박물관 건물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테이트 모던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이제 설계 공모를 냈고 헤아쪽 드메롱이 1995년 설계 공모에 당선돼서 이로 인해 이제 세계 최고 건축 사무소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죠. 헤아쪼간 드메롱에게. 이 헤아쪼간 드메롱이 설계한 설계안에 대해서 테이트 관리위원인 크레이그 마틴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헤아쪼간 드메롱은 그들의 안은 기존의 건물의 형태, 재료, 산업적 특성을 완전히 수용한 유일한 제안이었고 그 해결책은 건물 자체를 미술관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길버 스캇의 디자인에 대한 진정한 결합을 제안하여 새 건물로 만들었고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실용적인 헤아쪼간 드메롱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법은 디자인보다는 개념적 접근이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얼마나 개념적 복원을 기반으로 이전의 발전소의 형태를 수용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헤아쪼간 드메롱의 첫 번째 조치는 건물의 두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었는데 그 두 개 중 하나는 나중에 지어졌던 북쪽의 보일러실로 이제 이걸 철거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중앙 굴뚝이 우뚝 서게 되었고 노출되었고 다른 하나는 서쪽 입구 노동자들 위한 입구 이 부분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 건설 과정에서는 벽돌벽 파사드와 구조인 강철 프레임과 굴뚝만을 이전 발전소에서 남겨졌고 내부는 완전히 비워내면서 내부 공간 배치는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3개 영역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간 배치는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강가에서 보이는 북쪽 파사드에서는 건축가들이 라이트빔이라고 부르는 2층 유리 구조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런 모더한 오버가든으로 상층 갤러리에 자연 채광을 제공하며 저녁이 되면 실내 조명으로 인해 하나의 간판이 된다고 합니다. 서측면에서도 라이트빔이 보이는데 비록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 유리 큐브는 터비놀로 이끄는 새로운 정문으로 만들어진 이 램프에 대한 게겐게베히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스캇의 외관은 엄격하게 대칭적이었다면 헤아쪼간 드메롱은 유리 창문들과 닫힌 벽면들의 조화로운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역사적 건축과 현대적 개입에 대한 그들의 균형적 구성에서 경계를 특정 지음으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수tum은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 외부에 대한 부분만 보면 해석적 복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음에 나오게 되는 터빈홀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전형적인 개념적 복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뮤지엄의 이제 핵심 공간이죠. 이 터빈홀인데요. 이것은 기념비적인 공간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발전소의 이전 건물의 기능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서쪽 입구에서 내려온 이 경사로
이제 템즈강 레벨까지 내려가게 되고 1층에는 이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다 제거하게 되고 이렇게 보든 니보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던 기념비적 분위기를 더 강조되게 했고 결국 이 터빈홀의 높이는 35m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헤르조그 엔드메롱은 내부에서도 이전 발전소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전략을 따르게 되는데 터미널의 북쪽 벽 구조를 보면 이곳에서는 발전소의 낡은 철골 구조만 보존되게 됩니다. 홈이 있는 이런 강철 지지대의 모양과 재질은 건물의 이전 산업적 기능을 연상시키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보이고 있죠. 이런 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골 구조들은 그 위에 칠한 검은 페인트로 인해서 새롭고 미적으로 통일된 전체 개념으로 읽히기 때문에 역사적 흔적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보존된 구조 프레임 사이에 원래는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벽을 세움으로 터빈홀과 보일러실 사이에 이전 연결 공간이 이제 없어지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건 바로 이 베이 윈도우즈라고 수초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이 윈도우즈들은 벽면을 리드머하는 동시에 보일러 하우스에서 터빈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효과면에서 보면 터빈홀은 이전 발전소의 터빈홀을 개념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롭게 창조해내는 완전히 현대적인 공간이고 헤르조그 엔드메롱의 테이트 모던은 개념적 복원이 반드시 완전히 파괴된 건물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슈동은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헤르조그 엔드메롱의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건물을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는 것은 실제로 되게 예외적으로 건물의 보존 상태가 좋거나 모든 것을 철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치에 맞는다. 기존의 이러한 요소를 자신의 작업에 통합하여 자신의 작업의 일부가 되는 양식을 찾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우리의 견해는 아시아 전투 기술이 추가된 비올레르디크의 견해에 더 가깝다. 우린 이 방법을 공격자의 에너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아이키도 캠퍼스의 전략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 기술을 통해 이상적으로는 2배 효과가 있는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데 테이트 모던은 더 이상 예전의 발전소와 관계가 없으며 새로운 박물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은 개념적 복원의 접근 방식을 간결하게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슈룸은 설계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존된 건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또 헤르조그 엔드메롱이 언급한 비올레르딕의 복원에 대한 견해 일치는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데요. 스캇의 건축 아이디어와 헤르조그 엔드메롱의 아이디어가 합해져 오히려 테이트 모던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조그 엔드메롱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이 전통적 하이브리드와 아르데코와 초현대주의 혼합체로서의 테이트 모던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테이트 모던은 현대적인 건물이며 모두를 위한 건물이며 21세기의 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콜라주처럼 나란히 서 있지 않고 새로운 현대적인 단위로 융합되어진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터빈홀은 실제로 서로 다른 건축 언어가 만나 협상하고 전이되는 장소인 제3의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건축적 복원의 어떤 한계, 테이트 모던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이트 모던은 터빈홀에서 특히
지속 가능한 인상을 주는 반면에 갤러리 공간들은 이런 적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은 번역의 원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박물관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되고 즉 방문자들은 시간과 장소성이 결여된 채 맥락 없는 공간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박물관의 맥락에서 볼 때 전시 공간들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작품의 전시에 있어서는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개념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독자적인 새로운 창조물들이다라고 이 한계를 지금 슈트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테이트 모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헷갈렸어요. 해석적 복원과 개념적 복원이 막 너무 합해져 있는 느낌이어서 근데 읽어보니까 그래도 슈룸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부는 해석적 복원으로 볼 수 있고 터미널 부분만은 개념적 복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림 보니까 여기 개관이 16년 6월이던데요, 그렇죠? 제가 여기 16년 7월인가 갔어요. 진짜 얼마 안 돼서 가셨어요. 텍스타프 보러. 아, 진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 맞아. 뭐라 그러지? 말 나와 있는 거, 네, 이거. 네. 여기에서 맨 위에 그 코트에서 보면 그 우리의 견해는 그 뭐 아시아 전투기술 추가된 비올레 루드의 견해에 가깝고 우리는 이 방법이 공격자 에너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헤르조그 이 공격자라는 거는 뭔가 기존의 건축물 기존의 건축물이 이제 공격자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가 받아들여서 목적을 네, 사용한다. 네, 네. 이게 말을 어렵게 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계속 제가 발표하다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아이키도 이 캠퍼 이거 찾아보니까 뭐 일본 무도 같은 거던데 네, 이거랑 그 위에서 말했던 아시아 전투 기술 이게 아시아 전투 기술이 아이키도 캠퍼를 네, 막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오히려 자기가 취해서 이렇게 예, 한다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유도 같은 예, 느낌인가요? 예, 예. 그 에너지를 얘기하세요. 그러한 방법들을 네, 재밌는 생각이다. 내부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네. 어디? 네.
내부 사진 어디 얘기하세요?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아, 네. 아, 근데 이게 전시 공간이 그냥 이 대공간 안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홀이 따로 있고 전시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보시면 이게 이제 큰 홀이 있고 그 양 옆으로 이제 전시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홀만 전층이고 나머지 공간은 다층이고. 네. 음. 어디 없나? 단면도 보면은 네, 나오던데. 네, 네. 음. 이렇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쪽에 영화관도 있었던 것 같고 레스토랑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쪽이 좀 전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기억이 맞죠? 저기 그 백남준 예술가의 방도 따로 있더라고요. 아예. 근데 이거 혹시 대충 가로나 세로 길이 대충 뭐 혹시 아는 거 있나요? 뭐 가로. 아까 잠깐 나왔는데 네. 어디였지? 네. 전체 길이는 152m. 아, 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중앙에 이 굴뚝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박물관으로 전향되면서 그냥 이제 탑으로서만 기능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탑으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기 제가 갔을 때는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놔뒀던 것 같았었거든요. 저 건물을. 저도 갔을 때 여기로 안 네, 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관람객들한테 이렇게 오픈된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위에 전망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단면에서 왼쪽 부분이 그 에스컬레이터로 길게 올라가서 아마 4층인가까지 1층에서 4층까지 갈 수 있고 나머지 2, 3층은 도미나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네, 맞아요. 꽤 비싸가지고 네. 당시 한 25파운드 정도? 그래서 뭐가 비싸다는 거예요? 입장료, 그러니까 입장료가 입장. 일반 상설 전시는 다 무료인데 여기 이 단면 왼쪽에 있는 2개 층 정도는 그런 되게 비싼 입장료 가지고 까만색 부분이 지금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굉장히 이게 길게 쭉 있어.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랐다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가 되게 길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왼쪽에서 엑소노메트리 보면 여기 중간에 다리가 있잖아요. 이거 네, 브릿지. 네. 그 브릿지를 통해서 그 말하자면 굴뚝 쪽인 강 쪽이랑 남쪽에 그 아래쪽에 그 메인 입구랑 이어지고 이런 건데. 세준이 근데 형 그 말할 때 계속 끊기는데 저만 그런가요? 저는 잘 들려요. 전 잘 들려요. 나만 그러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아니요, 컴퓨터가 복구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전에 16년도에 개관했다고 돼 있었던 건가요? 그 아까 라이트빔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15년도에 갔었어가지고 그 16년도에 개관했다는 게 저 뒤에 드메론이 새로 지은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네. 네, 저것도 헤르조그 드메론이 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6년도 전에 저는 갔었어가지고 테이트 모던을. 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15년도 갔었을 때 저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뒤에. 뒤에 건물이 이 근처에 그 전망대로 되게 유명한데 여기가. 근데 그쪽으로 보면은
빨간색 뭔가 기둥 같은 게 있는 아파트 어? 있잖아요. 그게 렌즈? 여기. 예, 이게 렌조 피아노 건가? 아무튼 그런데 아, 이게 음, 아파트 컨셉이 굉장히 좀 투명하고 그러니까 음. 뭔가 창도 엄청나게 크고 다 전면창이고 막 그런 아파트여가지고 안이 정말 더 훤히 내다보이는 그런 저런 형태로 된 한국에도 새로 짓지 않았어요? 렌즈 피아노 빨간색 기둥 세워가지고. 여의도에 지금 아직 완공 안 되지 않았나? 그거. 아, 되게 못생겼던데. 어떤 영상에서 그게 못생긴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되게 그 얘기하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콩피두 건물을 이제 예로 들면서 그것도 처음엔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애초에 기존에 아파트 2개가 있었는데 그 옆에다가 갖다 지은 그 의도가 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범주를 이게 개념적 복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주를 계속 어떻게 그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그 변화의 복원할 때 변화의 폭이 크면 약간 개념적 복원으로 두는 게 좀 단순한 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고증보다는 좀 더 개념이라는 약간 모호한 걸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린 그 개념을 남겼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범주를 나중에 그 정하는 걸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들 범주를 정하는 걸 약간 그 다이어그램이나 뭔가 표로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건축가, 이 헤르조그 드메론 이 건축가는 좀 산업시대 건물을 다시 재건하는 좀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건축가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례가 있나요? 제가 저번에 마드리드 한번 갔을 때 거기서 되게 재밌는 건축물이 있어서 보니까 이 동일한 건축가가 한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라이사 포로 알고 보니까 그게 옛날에 화력발전소였나? 무슨 공장이었나? 그 건물을 지금은 현대아트하고 뭐 예술전시실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건축가들은 좀 이런 성향? 이런 원래 있었던 그 건축물들의 그 힘을 그 일본식 그런 힘을 이용해가지고 재창조하는 그런 거에 되게 능한 건축가들인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계속 발표를 들으면서. 함부르크에도 네. 그러니까 이 스위스 건축가인데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안에서는 스위스가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뭔가 네네. 합리적이고 독일보다 더 그런 뭐라고 그러지? 원칙적인 건축을 좀 하는 풍토에서 헤르조그가 좀 그거를 좀 반대하는 좀 사람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 건축에는 그런 스위스적인 언어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많이 싫어해서 그 에테에서도 그 가르칠 때 보면은 따로 이제 몇 명 마음 맞는 사람들 모여서 이제 따로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시대의 건축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전 사실 그 옆에 있는 그 새로 지은 탑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테이트 모던에. 저도 좀 뭔가 답답하고 좀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평면이 굉장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코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되게 아파트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주로 신축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축이나 뭐 여기 또 유명한 그 뮌헨 거기 축구 아레나 그런 거나 그런 걸로 유명한데 어쨌든 새로운 시대의 건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외국인들이고 여기는. 근데 그 엘베 피라모니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 아까 그 혜진이가 말했던 그 되게 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게 뭐 따로 설명하는 게 있나? 에스컬레이터 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 없었어. 근데 저는 저 뒤에 있는 건물을 테이트 모던 그 갤러리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였는데 방금처럼 강 쪽에서 본 파사드가 저렇게 되게 강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이라서 맞아. 뭔가 제가 알던 그 이미지랑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입구가 아무래도 뒤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그 강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게 거의 위주다 보니까 제 기억에선 그게 되게 강하게 이렇게 박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반대쪽에서 저 기존의 인면이 강 쪽에서 본 인면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강렬하고 그게 더 상징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 쪽에서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건물에 접근할 때 보통 이게 아예 반대편,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파사드 완전 반대편에서만 접근을 보통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냥 이제 보통 생활하면서는 이제 강 쪽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뭔가 그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루트가 내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었던 그리고 것 같아요. 입구는 옆쪽이라는 거죠. 예? 입구는 반대쪽이라는 거죠. 네, 입구는 반대쪽. 그리고 세진이 형이 말했던 그 뒤에 아파트랑 되게 지금 위성으로 보기에는 이게 되게 가깝게 되어 있네요. 이거 엄청 가깝게. 한 15m? 거리가 10m? 15m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거리인데. 저도 여기 처음 갔을 때 그 현지에서 공부하는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가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 아파트에서 많이 수송도 걸고 그래서 거기 아파트 마주본 쪽에다 뭐 커튼 달았다고 그랬나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했다고 듣긴 들었어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확실히 그 발표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외관을 해석적 개념의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뭔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 처음에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그 고딕 양식의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파사드도 그렇고 이 기둥도 그 당시에 기능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산업 환경 시대의 그 뭐라 하지? 개발하는 어떤 그런 수직적인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그 저 위에서 라이트 박스라고 해야 되나? 라이트 빔. 네, 라이트 빔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현재 그 굴뚝이 탑으로서의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 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면에 있던 파사드도 그 건물도 제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느껴지는 매스감은 어떤 수평적인 기능을 하는 건물에 단순히 하나의 상징물이 하나 서 있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진 하나 공유했는데 아까 이 굴뚝이 세워진 이유가 맞은편에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 그거에
뭔가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세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저 런던 안 가봐가지고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근데 물론 이 사진이 이 테이프 쪽에서 찍어서 더 뭔가 그 왜곡 같은 게 있긴 있겠지만 렌즈에 너무 대성당 마주보고 너무 이게 심하게 찍은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다. 너무 충격적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주변에 다른 그 높은 건물들이 없고 이것만 딱 있었겠지. 그러니까 더 너무 음. 뭐라 그러지? 거의 이거는 무슨 싸운 거는 같은 그런 분위기. 느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굳이 이거를 저 대성당이 그 시절에 특히 저 도시에 뭔가 되게 메인으로서 스카이라인에서 이걸 잡고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항해서 꼭 저렇게 지었어야 됐나? 그래도 나름 이게 알아보니까 저도 찾아봤거든요. 나름 저 세인트폴 대성당 높이보다 더 낮췄대요, 높이는. 아 진짜 이 사진에서 그렇게 보이는 높이는 실제 높이는 세인트폴 대성당보다는 조금 낮대요. 나름 조금. 자제를 했구나. 나름 자제하셨다고. 어쨌든 저 당시에는 기능적으로 저런 건물이 필요했던 거니까 아무래도 기능적인 그래. 요구에서 저렇게 근데 지어졌- 그 기능을 조금 뭐라 그러지? 더 저 탑에 하나의 탑을 그러니까 하나의 굴뚝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그 터빈 시설을 일부러 이쪽으로 다 모으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굴뚝을 여러 개로 분산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안 왔다. 저런 형태적인 거를 달성하기 위해 좀 변형한 거니까. 아무래도 영국이 산업 시대를 먼저 네. 겪고 그거에 먼저 자기네들이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 우리의 기술은 이렇고 그거를 건축물로 상징적으로 내보이겠다 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자부심이 뚝 서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당시에 이 템즈강 아래쪽에 있는 게 테이트 모던 이런 쪽인데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데 템즈강 아래쪽에 좀 뭐라 그러지 노동자 계층이 많이 살고 또도 좀 뭔가 건물들도 좀 낙후된 그런 말하자면 좀 환경이 좀 안 좋은 쪽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 강변에 훨씬 더 많은 이런 산업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 주변에 좀 그런 시설물들이. 옛날에 저희 그 템즈강 이런 이미지 보면은 강 옆으로 이렇게 굴뚝이 연기 나는 이런 이미지들을 좀 그게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항공사진 보면은 여기만 딱 발전소고 나머지는 다 주거 시설인 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이쪽이. 공장들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당시에 석탄 이런 거를 나르기 용이하려고 이렇게 강가에 지었겠죠. 뭐 그러기도 하고 물로 냉각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또 물 옆에 짓기도 하고. 이건 또 반대편 사진. 저기 다리에서 보면은 충분히 강쪽 파사드를 제대로 볼 수 있군요. 제가 버스로 타고 가서 저는 반대쪽밖에 못 봐서. 근데 그 테이트 모던 접근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저도 그 테이트 모던의 면에 있는 그 방크로 해가지고 접근해서 사실 오늘 혜진 씨가 보여준 이 전체적인 인면은 오늘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강 반대편 말고는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네요.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봐야 한눈에 보이는 그런 스케일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세진의 말대로
그 시대적으로 저기 강 남쪽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 반대편 강 북에 있는 성당이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불가침의 신적인 존재를 표상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걸 지었다는 건 그 당시 시대 약간 시대 정신 같은 느낌의 표현 같기도 하네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자이트가이스트. 영국은 진짜 아직도 런던은 그 베를린이랑 달리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요. 진짜. 저도 어디지? 리버풀인가? 거기 내렸는데 사람들 너무 옷도 잘 입고 그 동네에서 한 번도 못 본 그런 사람들. 진짜 옷 잘 입고 깔끔하고 뭔가 멋 많이 부린 사람들 쫙 다니고 또 어디 가니까 진짜 그 막 그 어디지? 그 왜 발레하는 영화 그런 영화에서 보던 그런 노동자 숙소 그런 데들 많이 보이고 창문도 막 깨져 있는 데가 되게 많고 사람들 다 살고 있는데 그렇군. 이거는 제가 마드리드 갔을 때 봤던 헤르조그 드메론 작업한 거 별처음이에요. 네, 근데 여기도 옛날에 무슨 발전소 이런 공장이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은 역사 전시나 현대 전시하는 공간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번외로 공유합니다. 근데 그 헤르조그 한 거 보면 죄다 이제 이 기존에 있던 건물 위에 뭐 하나씩 계속 다 쌓아 올려놓은 형태네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딱 그러네. 너무 엘베 피라모니의 그 모습이 생각이 됐어. 엘베는 하나가 아니지 않나? 엄청 큰 거. 여기도 에스컬레이터 왠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로만 이동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엘베 그 피라모니도 큰 계단 가운데 이렇게 되게 길게 에스컬레이터가 지나지 않나요? 네. 그 단면 보면 항상 그게 되게 엄청 길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테이트 모던에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 이 계단이랑 엘리베이터로 그 아까 말한 함부르크의 오페라 하우스. 피라모니 엘베. 예, 그거 내부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 엄청 긴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나? 맞아. 저는 만약에 2010년도에 최고의 건축물 뽑으라고 하면은 엘베 피라모닉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물론 콘서트홀이랑 호텔은 못 들어갔지만 겉에서만 봐도 멋있었어요. 그게 얼마였지? 그게 저희 그 뭐지? DDP 있잖아요. 동대문 DDP. 네. 그게 원래 예산이 2,500억이었다가 2,000억인가 2,500억이었다가 그게 결과적으로 2배로 뛰었어요. 5,000억까지 뛰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그 많이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한 1조 넘네 여기는. 엘베 네. 근데 여기는 더 웃긴 게 그 1,000억,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1,000억 정도였는데 이게 10배가 뛰었어. 그 공사 기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한 2, 3년인가 늦춰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큐멘터리 아르테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번 보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부 음향 시설 같은 건 일본 기술자가 와서 했던 것 같고. 맞아. 그 모형 스케일도 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되게 신기하던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페터 줌 투어가 한
그 쾰른의 한 뮤지엄 작업 있잖아요. 콜룸바. 콜룸바랑 지금 여기 보내준 사진이랑 뭔가 개념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가 지금 어떤 거죠? 세미나 씨가 보내준 사진 중에 세인트 성당에서 그 세인트 성당 그 사진 바로 다음 거. 아, 마드리드 네, 작업이요? 마드리드 작업.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기존에 약간 있던 건물이 좀 연장되듯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근데 둘 다 가보질 않아서 혹시 가보신 분이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둘 다 가봤는데 네. 이 마드리드 까익사 포럼은 그래도 껍데기는 다 남겨두고 이제 한 거잖아요. 음. 근데 아이피터 줌터 거는 거의 제 생각에는 신축 건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바닥에는 아이씨 말이 안 나오네. 땅바닥에 있는 그 수발이라고. 프린트만 이제 그냥 그것만 따라서 했지. 음, 구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래에 있는 성당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구조로 했고. 근데 이 까익사 포럼 이 당시 프로젝트 매니저가 제가 옛날에 배운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 설명해 준 거를 기억해 보자면은 근데 이것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은 껍데기만 살렸거든요, 이거는. 내부를 싹 다 드러낸 거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 껍데기를 어떻게 살리냐 그 공법이나 그런 구조적인 해결 이런 게 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건 틀을 그나마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하는 거였고 비슷한가 그러면? 이 여기 약간 가까워. 입구에 있는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그 뭐라 그러지 수직 정원 이거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거잖아요. 프랑스 이름 뭐지? 이거 하신 분이 그 두스만 두스만 안에. 항상 연두색 옷만 입고 다니는 분인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저것도 작업으로 한 네, 거였구나. 그 이분 한 도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이름 검색해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건물 이면 갖다 놓고 그런 스케치로 해서 어떤 식자재를 심을지를 이제 매핑을 한 그런 설계 방식이 있는데 되게 그것도 재밌어요. 이름 적어주시면 한번. 네, 적어주세요. 잠깐만 참. 근데 그 쾰른에 있는 콜룸바 뮤지엄은 약간 여기랑 좀 다른 게 그 성당 뭐라고 해야 되나 땅에서 발굴된 부분도 그대로 네. 놔둔 그런 약간 고정 공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패트릭 블랑